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원입니다. 빗속에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린다네요. 어쩔 수 없이 우중시승을 감행해야 할까 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DS3 크로스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DS 시트로행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하지만 이제 DS 브랜드가 별도 브랜드로 독립을 한 만큼 이제 시트로행, 그 앞에 붙는 시트로행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빼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렌치 프리미엄 컴팩트 SUV로 이 차를 소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고 아담한 사이즈지만 나름 아기자기한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넣었고요. 또한 고급스러운 요소들도 많이 가미를 해서 프렌치 럭셔리의 감성을 잘 간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5 블루 HDI 엔진을 올렸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를 물려서 131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 소형 컴팩트 SUV DS3 크로스백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디자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상이 상당히 강하죠. 개성이 강한 앞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DS 엠블럼을 하나의 디자인 패턴으로 만들어서 차의 곳곳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 끝에도 이 DS를 형상화한 배지가 들어와 있고요. 그릴의 패턴 역시 DS 엠블럼을 응용한 패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굵은 크롬 라인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감싸고 있는데요. 차의 곳곳에 이 크롬 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도 DS3 크로스백의 디자인적인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DS 매트릭스 LED 비전입니다. LED 램프를 적용한 헤드램프고요. 그리고 세로로 배치한 주간주행 등 역시 상당히 강한 캐릭터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닛에도 몇 개의 라인을 그어서 상당히 이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DS 엠블럼을 향해서 이 보닛 라인이 안으로 모아지고 있고요. DS 배지를 감싸는 캐릭터 라인도 보닛 위에 그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볼륨감 있는, 그리고 개성이 강한 앞모습을 완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옆모습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 B필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샥스핀 스타일링의 B필러라고 DS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창은 이렇게 넓게 배치를 했고 뒷창은 위로 잔뜩 끌어올렸습니다. 한참 끌어올려서 앞쪽의 B필러는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데요. 뒤쪽의 B필러는 이렇게 짧게 처리를 하고 차창도 좁게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측면에 특히 뒷도어의 모습이 상당히 다른 차들과는 다른 개성이 강한 뒷창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측면의 보드 패널도 이렇게 굴곡을 주고 있고 하단부에 이런 캐릭터 라인을 볼륨감 있게 처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리어 램프와 연결되어 있는 이쪽 뒤쪽 캐릭터 라인도 상당히 강하게 그어 놓아서 전체적으로 측면 모습에서도 DS3 크로스백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상당히 개성이 강한 그런 측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요, 수어져 있던 도어 그립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열고 차 안으로 탑승을 하게 됩니다. 도어 하단부에는 이렇게 리볼리 트림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타이어는 215 17 사이즈의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 필러, 특히 작은 차에서는 이 블랙 필러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ABC 필러를 블랙 필러로 처리를 해서 지붕과 버디가 차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그 착시 효과를 불러오는데요. 소형차 특유의 어떤 강한 개성을 표현하는데 적격인 그런 그 디자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합 연비 15.6km 2등급이죠. 상당히 우수한 연비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소수를 사용하는 배기가스 후처리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LNT 방식이 아니라 SCR 방식의 배기가스 후처리 방식, 좀 더 완성도 높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역시 리어램프에도 측면에서부터 리어램프를 감싸고 도는 이 크롬 라인, 상당히 강한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DS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뒷모습 1550mm의 높이입니다. 그렇게 높은 차체는 아니죠. 그리고 루프 라인을 따라서 뒤에 스포일러를 붙여 놓았고 그 위에 브레이크 등 하이마운트 스톱 램프를 적용해 놓았죠. 브레이크 등이 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크로스백 DS3 네이밍 들어와 있고요. 리어램프를 감싸는 이 크롬 라인, 그리고 좌우에 리어램프를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감싸고 있고요. 가운데 라인을 통해서 좌우를 이어주고 있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크롬 라인이 상당히 강한 인상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범퍼 좌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공기 통로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막혀 있고 그냥 디자인 포인트로서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테고요.
범퍼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블랙 처리를 하고 이 가운데 배기구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렇게 트렁크가 깊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임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시트는 이렇게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확장시킬 수도 있게 되어 있죠. 네, 뒷좌석입니다. 운전석을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앉았습니다. 뒷좌석의 느낌이 좀 색다른데요. 차창이 좁습니다. 좁고 앞으로 이렇게 앞부분이 더 좁게 되어 있어서요. 뒷좌석에 앉는 느낌이 상당히 다른 차에 앉았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실내의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차창은 그나마 절반 정도만 열리네요. 저 머리가 그래도 드나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차창 밖으로 몸을 꺼내기는 좀 쉽지 않을 듯 하고요. 이렇게 좁은 면적이 열린다는 점, 이 차의 또 다른 이 차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붕에도 썬루프는 없고요. 좀 아늑한 느낌, 동굴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의 SUV 뒷좌석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미니밴의 뒷좌석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창이 좁은 대신에 도어 트림이 상당히 높게 이제 올라와 있죠. 도어 트림이 마치 벽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여기 보면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요. 도어 그립, 도어 손잡이, 안쪽에 간단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들어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큰 물병 같은 거 이렇게 가로로 뉘어서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수납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시트는 안쪽을 많이 파놔서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형 SUV, 컴팩트 SUV지만 그렇게 좁지 않다 라는 느낌이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가 여유 있게 들어가죠. 주먹 하나 반이 꽉 차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드 클리어런스도 여유가 있고요. 무릎 앞도 그렇게 좁지 않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뒷좌석 암레스트는 따로 없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6대4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뒷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트렁크 공간은 그만큼 더 넓어지게 되겠죠. 센터 터널 손바닥의 3분의 2 정도 높이로 솟아 있는데요. 뒷좌석 가운데 앉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살짝 솟아 있는 시트 정도가 느껴지는데 머리 위 헤드 클리어런스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송풍구도 없고요. 뒷좌석을 위한 USB 포트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뒷좌석을 위한 이렇다 할 편의 장비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운전석 건너가 보시죠.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에 들어가기가 참 편합니다. 문을 열고 다리를 내리면 바로 발이 지면에 닿죠. 이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아주 편하게 차 안에 들어오고 나갈 때도 편하게 나갈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디젤 엔진인 게 느껴지죠. 시동 거는 순간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엔진 시동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보시죠. 자, 하나, 둘, 2.8회전 정도 하네요. 스티어링 휠은 아래쪽을 일자로 만든 D컷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고 있고요. 휠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푸조 시트로엔 그룹의 이 날렵한 조향의 느낌을 잘 얘기해주는 스티어링 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에 음성인식 버튼이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에 그래픽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트림미터를 볼지 드라이버 어시스트 시스템을 보게 될지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주행 다이얼은 뭔가요? 다이얼로 한번 볼까요? 다이얼은 이런 그래픽이 되네요. 일단 저는 주행의 그래픽을 보고요. 계기판이 상당히 작죠. 사이즈가 약 7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인데요.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정보 표시창도 그렇게 크지 않은 7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른쪽 스티어링 오른쪽 버튼은 센터페시아의 정보 표시창을 얘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얼 휠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터치스크린 방식입니다. 터치의 느낌도 좋고 한데 이렇게 3D 형식으로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이고요.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마름모꼴로 표시되어 있는데 마름모조차도 정확한 규격의 마름모가 아니라 약간 이 곡선을 타고 넘어가면서 약간 휘어진 듯한 그런 마름모꼴 형상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DS 브랜드의 엠블럼을 응용한 그런 디자인 요소들인데요. 그 아래 손풍구가 들어와 있고요. 역시 그 아래에 있는 이런 버튼들도 마름모꼴을 응용한 이런 버튼들을 연이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스톱 버튼도 역시 마름모꼴 버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 혹은 애플 카플레이와 연동할 수 있는 USB 포트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도 보면 이런 그 마름모꼴 DS 엠블럼을 응용한 마름모꼴 디자인 패턴의 연속으로 좌우 그 버튼들을 배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차창을 열고 닫는 버튼들인데요. 그렇고 보니까 사방이 다 이 디자인 패턴들이 마름모꼴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이런 가죽을 덮은 대시보드에 스티치를 넣어서 역시 마름모를 형상화하고 있고요. 시트, 직물과 인조 가죽을 홍용한 시트에도 이런 마름모꼴 패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에서 나는 DS다 라는 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군요. 시트 오른쪽에 보면, 운전석 시트 오른쪽에 보면 3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운전석 안마 기능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에서는 쉽게 만나기 힘든 이런 고급 옵션을 넣었다는 것, 이 차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을 이런 부분에서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는 엔트리 트림이죠. DS3 크로스백 라인업에서 제일 아래 트림인 소시크 리블리 트림인데요. 8개의 스피커를 적용한 기본형 오디오를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차 위 트림서부터는 포칼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스피커를 적용한 포칼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엔트리 트림이어서 포칼 오디오가 아닌 기본형 오디오 8개의 스피커를 적용한 기본형 오디오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선루프 없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살짝 터치하는 것만으로 램프를 작동을 할 수가 있네요. 상당히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버튼, 패턴 뭐 이런 부분들 다 마름모꼴을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가 들어와 있고요. 권장 속도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을 인식을 하고요. 사각지대 모니터링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노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도로는 아닌데요. 앞에 맥퍼슨, 뒤에 멀티암 방식의 리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의 자잘한 굴곡들 타이어를 통해서 느껴지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 작아서 조향을 하는 느낌이 좀 색다른데요. 재미있습니다. 과속방지 턱을 넘고 난 뒤에 잔진동 없이 마무리를 잘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엔진 소리도 디젤 엔진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있죠. 굵은 음색의 디젤 엔진 소리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고요. 차분한 움직임으로 자이로에 올라섰습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고요. 시속 80에서 90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차분하게 잘 움직이고 있죠. 이 차 차체 길이가 짧습니다. 4.1m, 4120mm의 길이, 그리고 1770mm의 너비, 차 높이는 1550mm입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죠. 차체 사이즈가 작으면 이런 노면의 굴곡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체 흔들림이 좀 증폭되는 경향이 있죠. 좀 더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도로 상태가 좋아서 차체 흔들림이 크게 불쾌할 정도는 아니고요. 1.5 디젤 엔진이 만드는 131마력의 힘, 131마력의 힘, 그렇게 큰 힘은 아니죠. 하지만 움직이는데 필요한 만큼의 힘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로 상태가 좀 거친 면에서는 흔들림, 노면의 마찰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내로 들어오고 있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면
반자율 운전 상태가 되죠. 차간 거리는 가까운 거리, 먼 거리, 표준, 가까운 거리 이렇게 세 단계로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앞차의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속도를 천천히 줄여주고 있고요. 타이어가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는 그런 반응, 그런 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낮게 들려오고요.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형이지만 그래도 SUV죠. 약간의 차고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어서 상당히 앉는 자세도 편하고요. 자, 엔트리 트림이어서 몇 개 빠진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앞에 윗트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포칼 오디오 시스템도 있고요.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 포칼 오디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행 모드는 스포츠와 표준, 절전 웬 절전입니까? 에코 모드가 될 텐데요. 이 계기판 용어를 한글화하는 작업에 좀 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절전은 아닌 듯 하고요. 자, 시속 100에 한번 맞춰보죠. 자, 시속 100에서 8단 1800, 7, 2000, 6, 2500, 5단 3000, 4단 3800 정도,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네요. 4단 4000rpm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8단에서 확실히 부드럽죠. 자, 가속을 하게 되면 이 디젤 엔진의 굵은 엔진 사운드가 들리죠. 달려보겠습니다. 4000rpm 가까이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지만 엔진 소리가 그렇게 거칠지가 않습니다. 가속 페달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 킥다운 버튼을 마저 밟으면 좀 더 강한 힘을 끌어낼 수가 있죠. 필요한 만큼의 힘은 잘 끌어내 준다 라는 느낌입니다. 제 공차 중량이 1300kg가 안 되죠. 1295kg의 공차 중량입니다. 그래서 마력당 무게를 계산해 보면 9.88kg으로 10kg이 채 안 되죠. 그래서 차급에 비해서 제법 효율적인 파워 밸런스, 힘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 몸무게가 가벼워서 그 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강하게 쓸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소형 SUV 이렇게 마구 치고 달리는, 빠르게 달리는 그런 차와는 성격이 다르죠. 어느 정도 고속주행까지 무난하게 해낸다고 한다면 이 차의 성격에 어울리겠다 싶은 거고요.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주 체감 속도는 빠른데 계기판을 보니까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싶군요. 달리는 만큼의 속도감, 실제 속도만큼의 속도감을 몸도 느끼게 됩니다. 가속할 때 엔진 사운드 참 매력이 있다 싶은데요. 디젤 엔진의 음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게 거칠지가 않고요. 거부감 없이 귀에 들어오는 그런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니까 바람 소리와 엔진 소리가 한데 섞여서 들어오고요. 변속 레버의 M 버튼을 누르면 수동 변속을 즐길 수가 있죠. 좀 더 RPM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좀 더 적극적인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한 만큼, 운전자가 요구한 만큼의 힘을 끌어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고속주행에 접어들면서는 가속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속 구간에서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쭉쭉 힘을 끌어올려주는 게 아니라 쭉 꾸준하게 밀고 올라가면서 조금씩 속도를 올려간다 라는 얘기죠. 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살짝 젖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노면이 살짝 젖어 있는 정도가 MBH 측면에서, 소음 측면에서는 제일 좋은 수준입니다. 살짝 머금은 물기가 노면의 어떤 이런 자잘한 먼지들을 쓸어내버리고, 또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틈새를
메꿔져서 불필요한 잡소리가 발생하는 부분을 좀 막아준다, 최저화 시켜준다 라는 얘기죠. 물기를 살짝 머금고 있을 때가 오히려 MVH 면에서는 좀 더 좋다 라는 얘기죠. 슬쩍슬쩍 스티어링 휠을 흔들어 보는데요, 아주 살짝 움직이는데도 차체는 크게 반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값 대비 출력값이 좀 더 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스티어링 휠이 작기 때문에 좀 더 민첩한 조향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뒤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노면이 살짝 젖어 있어서 그런가요? 조금 길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차의 무게와 속도를 잘 견뎌주고는 있는데 초반에 강한 제동, 그리고 어느 정도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자율 운전이 가능한 건데요, 드라이브 어시스트 어느 정도 수준을 보이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왼쪽 오른쪽으로 코너가 이어지는 길인데요, 자,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하고 약 80km의 속도를 맞췄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완전히 뗐는데요,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입니다. 자, 조향 아주 부드럽게 잘 하네요. 조향에 개입하는 느낌이 상당히 무리 없이 편안하게 잘 조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차간거리 조절도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전이 익숙지 않은 약간 초보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시켜서 운전을 하면 상당히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행 보조 시스템, 운전의 편리성도 편리성이지만 안전의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편의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전장치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차선이 흐릿하게 해서 잘 보이지 않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제법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완성도 높은 주행 보조 장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시 피팅 도어 핸들, 그러니까 도어 그립이 숨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 드러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주행 중에는 도어 그립이 차체 보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깔끔하지만 주행할 때는 그 도어 그립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가 있죠. 바람 소리도 공기의 마찰음 또 줄일 수 있고요. 미세하겠지만 연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기대를 해본다면 사이드 미러도 굳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울이 아니어도 되겠죠. 카메라를 이용을 한다면 사이드 미러도 굳이 돌출되어 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에서 자동차에는 반드시 사이드 미러, 후사경을 설치해야 된다 라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죠. 법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사이드 미러도 거울을 카메라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공기의 마찰, 공기의 저항 줄일 수 있어서 소음 발생을 줄이고 연비를 개선하는 효과를 조금 더 누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시대는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면이 젖어 있어서 과한 코너링은 좀 무리일 듯 하고요. 적정한 속도에서 이제 코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들어가는데도 노면이 미끌리는 느낌은 없고요. 그립 좋네요. 속도를 조금 더 올려도 코너를 잘 공략하고 있는데요. 노면이 젖어 있어서 처음에 좀 속도를 줄여서 들어갔고요. 좀 괜찮다 싶어서 속도를 쭉 끌어올리면서 코너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정도의 코너의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
SUV 차체가 조금 높고 전륜 구동이죠. 코너링에 그렇게 유리한 체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난한 무리 없는 코너링 성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코너에서 무리하면서 코너를 할 필요는 없겠죠. 압도를 충분히 줄여서 안전하게 코너링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제가 늘 시승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 운전에 최대한 유념을 하셔야 되겠죠. 자, 상당히 무난한 성능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형 SUV, 컴팩트 SUV 치고는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된 주행의 느낌, 그리고 팡팡 터지는 힘은 아니지만 고속주행까지 꾸준히 속도를 끌어올리는 그 여유 있는 가속, 이런 부분들 느낄 수가 있을 테고요. 코너에서도 상당히 기대 이상의 코너링 성능까지 보여줘서 제 주행 품질은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동 반응이 조금, 제동의 마무리가 조금 길어지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고요. 단도직입입니다. 지붕과 앞 유리창의 틈새 마감이 좀 허술합니다. 틈새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손가락에 드나들 수 있겠다 싶을 정도고, 지붕을 덮은 스펀지 재질의 단면도 손끝으로 느껴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잘 마무리해 주는 것이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 센터 콘솔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디 뭐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아무리 찾아보지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센터 콘솔은 없고요. 그냥 팔 받침대 정도로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커버만 열 수 있도록 해주면 될 텐데요. 왜 굳이 이거를 막아놨는지 좀 아쉽습니다. 또 하나, 내비게이션 모니터죠.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 모서리도 아주, 모니터의 이 각 모서리도 정확하게 90도로 각이 딱 잡혀 있고요. 안전띠를 메고 있다면 여기까지 사람이 와서 부딪힐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는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될 테고요. 차 안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여기에 부딪힐 수 있는 확률도 전혀 없지는 않은 만큼 이런 부분은 돌출되어 있는, 특히나 이렇게 각을 딱 살려 있는 모니터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보기에 참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그 내비게이션 모니터 전체 면적에 비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화면의 크기가 좁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넓다라는 얘기인데요. 화면의 해상도 역시 아주 최고 수준의 선명함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고요. 뒷창을 좁게 만들고 도어 트림을 높게 배치를 했죠. 그래서 숄더 체크, 고개를 돌려서 쪽의 시야를 체크를 할 때 시야가 시원하지 않습니다. 직접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를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시원한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B필러, C필러가 두꺼운 데다가 뒷도어를 좁게 배치를 해서 도어 트림이 높게 올라온 탓이 큰데요.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에어컨은 완전히 껐고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매뉴얼 모드로 갈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에 헛바퀴가 좀 도네요. 좀 시간을 잡아먹었지 싶은데요. 이제 오토 모드로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초반에 그립 컨트롤이 좀 안 되는 면이 있네요. 출발할 때 약간의 헛바퀴가 도는 면이 있습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 1295kg이고요 131마력이니까 마력당 무게비는 9.88kg이 됩니다. 약 9.9km 10초 내외의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GPS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한 데이터 함께 분석해 보시죠.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5.6km/L입니다. 2등급인데요. 상당히 우수한 연비를 보이고 있죠. 이 차,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트립 미터를, 트립 2를 세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세팅을 다시 했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가야죠. 에코 모드로 가고요. 에어컨은 끄고 히터를 22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가다가 정지를 하면 시동이 딱 꺼지죠. 시동이 꺼지고 스티어링 휠은 잠깁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다시 시동이 켜질 테고요. 자이로를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약 27km를 달려왔네요. 절반 정도 달려온 셈이죠. 연비 28.5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로 건너와서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가양대교를 통과하는 구간까지는 아무래도 교통체증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이수교차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비 27.7를 유지하고 있죠. 28.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7.7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이제 시내로 접어들었고요. 시내 구간 교통상황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가 끊겼고요. 자,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 대기로 멈춰섰습니다. 연비 27 기록했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교대역 2호선까지 약 55km 달려왔고요. 평균 연비 27km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시속 48km고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5.6km니까 리터당 10km 이상 더 가는 연비를 기록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PSA 그룹의 탁월한 연비, 디젤 엔진의 탁월한 연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이상 DS3 크로스백 연비 테스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S3 크로스백 시승을 했습니다. 작지만 야무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프렌치 프리미엄 컴팩트 SUV라는 설명이 참 잘 어울리지 않는가 싶은데요. 특히나 개성이 강한 디자인, 인테리어에서 느끼게 되는 소형이지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 디자인이 잘 소화해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1.5 디젤 엔진이 만들어내는 131마력의 힘,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 주행 과정에서 필요한 힘은 충분히 끌어내준다 싶고요. 특히 고속주행까지 안정되게 끌고 나가는 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3,9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의 가격, 나름 수입 SUV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DS라는 브랜드가 아직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그 시트로행에 속한 브랜드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한데요. 어떤 그 별도의 독립된 고급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은 국내에서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엘의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